단위 근로기준법 제51조 1항에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의 단위 근로기준법 제51조 2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요까지만 가능한 상태였고요. 이것도 원래 3개월이 저게 1개월이었는데 이거 3개월로 이제 넓힌 거죠. 그러니까 2주 3개월이란 말은 그 단위 기간 이 2주 이내의 단위, 3개월 이내의 단위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별도의 필수 규제 사항 없고 그냥 취업 규칙에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실시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보통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진 않아요. 보통은 저 3개월 단위, 3개월 단위라고 하는 거는 한 달을 해도 되고, 두 달을 해도 되고, 세 달을 해도 되고. 보통은 이제 주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4주로 할 것이냐, 6주로 할 것이냐, 8주로 할 것이냐 이런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많이 하는데 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그 다음에 단위기간, 단위기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주를 할지, 6주를 할지, 8주를 할지 단위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나마 되게 안 좋은 제도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봤자 제가 안 좋은 제도긴 하죠. 되게 나쁜 제도예요. 그다음에 서면 합의의 유효 기간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10년을 갖거나 20년을 갖거나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할 경우 2주 단위는 특정주의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특정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3개월 단위는 특정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1주 12시간, 아니 1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저 말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어도 연장 근무로 안 봅니다. 그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단위 기간 2주면 2주, 4주면 4주, 8주면 8주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주 40시간만 안 넘으면 1일 8시간을 넘건 주 40시간을 넘건 연장 근무로 안 보는 제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거든요. 그래서 연장 근무 수당이 발생을 안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표가 있죠. 저기 4주 단위예요. 4주를 했는데 첫째 주에는 52시간을 근무를 했고요. 둘째 주는 28시간, 셋째 주도 52시간, 넷째 주도 28시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 저렇게 되면 첫째 주와 셋째 주에는 법정 노동시간을 넘어섰죠. 그죠 여러분? 법정 노동시간 넘어섰고 40시간 넘어서 12시간 더 했어요. 그럼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무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보시면 28시간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노동자가 결근을 하거나 주퇴를 하거나 외근을 하고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지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일을 안 시킨 거기 때문에 28시간 말고 12시간, 40시간 안 되는 부분 중에서 12시간은 휴업수당 앞에 보신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봐버리면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단위 기간이 4주 단위로 했다. 라고 하면 4주를 평균하면 주 40시간 안 넘죠. 그죠? 그 다음에 4주 평균하면 주 40시간을 안 넘고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1주에 52시간 넘으면 안 된다. 최장 52시간 넘은 거 하나도 없죠. 1일 12시간 넘으면 안 된다. 안 넘었죠.
연장 근무 수당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돈 안 주고 막 시키고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못해서 집에 갔는데 그거 돈 안 줘도 된다. 그래서 평균에서 주 40시간만 안 넘으면 연장근무 발생 안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대표적인 예고요. 여기에다가 연장근무를 또 시킬 수 있어요. 아까 평균에서 주 40시간 안 넘으면 연장근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12시간까지 연장을 시킬 수 있거든요. 저기 일정표로 하면은 일정표가 쭉 있죠. 저거 평균하면 주 40시간 안 넘어요. 그럼 실제 근무한 게 쭉 있는데 거기는 넘어요. 그럼 그 부분만 연장근무로 주면 되는 거예요. 저까지만 일을 시키고 더 이상 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저까지 일을 시키고 저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 수당을 주면 된다. 그래서 최장 52시간까지 할 수 있는 주 같은 경우에 52시간에 플러스 12시간을 더 시키기 때문에 주당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행하시는 데 없나요? 없죠. 이게 보통 계절적 사업에서 아직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이스크림 회사. 지금은 조금 그런 게 없죠. 계절을 잘 안 팔지만 아이스크림. 과거에는 정말 아이스크림을 많이 계절 탔잖아요. 그 경우에 많이 실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많죠. 김치 공장 같은 경우에 특정 시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추석이나 설날 뭐 이렇게 선물 세트 많이 나가는데 도드람이나 이런 데 분리들 보면 죽는 거예요. 잠잘 시간 없이 계속 돌리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 이것들이 악용되고 있는, 많이 악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했어요. 근데 하나가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나 있고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나 있고 하나 더 생긴 거예요. 6개월 단위. 이 6개월 단위가 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계절적 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여름에 많이 팔리는 게 겨울에 많이 안 팔리고 그죠? 겨울에 많이 팔리는 게 여름에 많이 안 팔려요. 겨울에 뭐 있지? 방한복 뭐 이런 거 만드는데 그다음에 핫팩 만드는 공장 그죠? 그리고 에어컨 이런 거 난로 이런 것들 그런 데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가 없대요. 이게 일이 그 단위 기간 동안에 한쪽으로 몰아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일 없는 때는 돈을 주기 싫은 거지. 근데 보통 이게 여름과 겨울을 묶어야 된대요. 그럼 최장 6개월 돼야 되는 거야. 3개월 단위 해봤자 모아봤자 여름 봄 아니 여름 가을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일이 많은 구역만 나타나거나 계속 일이 없는 기간만 나타나니까 그죠? 그래서 경영계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52시간도 시행됐는데 우리 죽는다고 난리 쳐가지고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그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결국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들어왔고요. 이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표고요. 일단은 2주 단위건 3개월 단위건 6개월 단위건 그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리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무로 보지 않겠다라는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여기 나오죠? 내가 안 할래. 여기 나오죠? 그다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장 1주 48시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3개월, 그다음에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40시간이 뭐 됐건 안 됐건 간에 불구하고 최장주는 1주 52시간을 넘어갈 수 없고
1일 12시간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 그래야지 평균 주 40시간 요 안에서 들어왔을 때 연장 근무로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면 이제 바쁠 때는 일을 많이 시키고 안 바쁠 때는 조금 시키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일을 더 많이 기존에 이제 일이 없어서 빨리 갔어요.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연차를 썼다고 치면 그 연차 하루도 그러면 그 기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9시간 일해야 되는데 그 연차 하나로 9시간 인정해 주나요, 그럼? 아니 그렇게 인정 안 해요. 그건 또 별도로 따로 정하거나 1일 8시간 개념으로 이 여기에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전제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기존 노동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변형해서 이게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게 요 제도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1일 근무시간과 일주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1일 7시간 근무하는 데도 있고 1일 8시간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 개념으로 휴가 같은 경우, 연차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9시간 한다고 해서 이걸로 진행되진 않아요. 그 정산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나와야 되는 것보다 작게 나왔으면 시간이 임금을 빼게 되고요. 원래 일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왔으면 저게 연장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연장 근무 수당을 주고. 그렇게 정산하는 개념은 따로 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1주 40시간 넘어가면은 연장 근무고 1일 8시간 넘어가면 연장 근무인데 우리 계속 연장 근무가 이루어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는 1일 8시간 개념으로 줘버리거든요. 연장 근무는 기본적으로 노동 노동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보시는 거고 요 제도는 뭐 장단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해당 그 산정 기간 동안에 평균에서 주 40시간 안 넘으면 연장 근무를 안 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임금을 정산할 때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결근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 기간 동안에 나와야 되는 일수와 나와야 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딱 계산해서 그게 만약에 뭐 200시간이었다. 근데 너 현금 보니까는 150밖에 안 나왔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결근이나 지각 조퇴 개념으로 들어와서 근태로 들어와서 임금이 삭감이 되는 거고요. 200시간인데 계산했더니 더 많이 했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무 수당이 나가야 돼. 그럼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상황인데 내가 연차 쓰면 2시간 남잖아요. 그럼 2시간 다음에 쉴 수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요새는 반차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반차 개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사가 사전에 협의를 해놓는 게 나아요. 원래 1일 8시간이라고 한다면 사용자들은 알겠지만 6시간 해도 땡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루로 툭 칠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시간에 하루로 툭 치고 6시간에 하루로 툭 치고 이렇게 되면 또 노노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나가려고 하면 연차 못 쓰게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뭐 시간으로 자를 수 있게 한다든지 반차 개념을 도입한다든지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놓는 게 낫죠. 아니면 8시간이면은 법대로 하면은 1일 단위 주고 나서 꽂히라고 하니 다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노동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걸 연차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고 그럼 6시간 주고 나서 2시간은 그냥 수당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다 기준을 잡아놓는 것들이 더 노조 간의 갈등이나 노사 간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빨간 글씨를 보시면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할 때 원래 3개월 단위에는 파란 글씨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 기간, 그 다음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표 보면은 1일, 2, 3, 4일 쭉 해가지고 다 노동시간 정해져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장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예측 가능성도 희박하고 노동자가 일반적인 이게 바이오리듬이라고 하잖아요.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건강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다른 내 동료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랑
나인식스랑 하고 같이 정해져 있는 시간을 해서 내 사생활도 누리고 워라밸이라고 하나?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생활도 파괴되고 뭐 가족과의 시간 이런 것도 막 없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쉴 수 있는 휴식의 권리도 많이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노동자들이 알게 해라라고 하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원래는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약해졌어요. 보시면은 단위 기간 내 주별 근로시간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저렇게 만드는 사유는 6개월은 너무 길어서 예상하기가 힘들대요. 예상하기가 힘들면 원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봐지는데 일단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해놓는 거에서 주별 근로시간만 하는 걸로 후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만 명시하면 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만 노동자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런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규칙성, 그다음에 일과 일상의 조화, 그다음에 재충전의 기회 등을 많이 성실하게 하는 거고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져서 노동자에게 더 힘든 노동시간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얘네는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알려주면 된다라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또한 바뀔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다음에 유효기간 설정은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고요. 서면합의 유효기간 설정 안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합의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최장이 2주 단위가 48시간, 그 다음에 3개월이나 6개월 단위가 최장이 1주 52시간까지 가능한데 거기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2시간 연장 근무 가능해요. 그래서 2주 단위는 48시간 플러스 12시간, 최장 1주 60시간의 근무가 가능한 거고 3개월과 6개월 단위는 최장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혹시 산재 관련해서 바로사나 그런 할 때 기준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측정 기준이 있어요. 노동부에서 이렇게 해놓은 건 그게 저 기준이에요. 52시간, 60시간, 64시간 그리고 얼마나 일했냐가 바로사 이렇게 인정하는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근무하면 저게 바로사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산재법은 그렇게 해요. 산재법에서 이제 노동부가 조사표 작성할 때 바로사로 인한 여러 가지 산재 인정을 할 때 기준들이 52시간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에 60시간을 얼마나 했느냐, 64시간을 얼마나 했느냐 쭉 나오거든요. 그거 적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정말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구나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쟤네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적으로 바로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노동 조건의 노동 시간이거든요. 저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너무 맨 밑에 보시면은 적용 제외 나오죠. 연소자랑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임금 보전 방안을 하도록은 해놨는데 기존에 있던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까지는 그냥 임금 보전 방안, 연장 근무수당이 안 오는 건 기본적으로 임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라 해놓고 별도의 다른 강제 규정은 없었어요. 6개월 단위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부에 신고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되어는 있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로 따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확인조차 안 하겠다는 거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면서 그냥 서면 합의에 뭐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저런 부분들이 과연 강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중도 입퇴사 요건 새로 이제 6개월이 들어오면서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도입이 되고 개선이 된 건데 단위 기간이 8주를 했는데 또는 12주를 하고 있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 이걸 어쩔 거냐? 그죠? 6개월 단위는 하는데 3개월 있다가 퇴사해버렸어. 그러면 그 3개월만 따로 정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게 없을 때는 노동부에서 그렇게 실시를 해오고 있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6개월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는데 3개월 하고 퇴사를 했다. 그럼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했다라고 보고 3개월에서 평균 주 40시간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면은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 연장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적으면요? 네? 근무 시간이 더 적으면? 적으면 토해낼 수 있어요. 아니 회사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이번에 확대된 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왜 지금 전체 하루 이제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정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서 대량적 근로시간제 실시하는 거고 이 경우에 정상기간 보통 1개월이거든요. 이번에 3개월로 확대됐어요. 일부. 정상기간 동안에 평균에서 주 40시간을 안 넘으면 1일 8시간을 넘어도 그다음에 1주 40시간을 넘어도 연장 근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거는 1일 제한도 없고 1주 제한도 없습니다. 이 제도가 좋으신가요? 아니요, 딱 보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예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무 시간대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풀어놓는 건 사용자들이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면 합의를 보시면 기존 1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정리표고요. 일단은 시업 종업시간, 그다음에 1일 근무시간, 1주 근무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고 일단은 단위는 1개월이에요. 원래 있던 1개월 내에 정산 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고 이 기간 동안에 평균에서 주 40시간을 안 넘으면 1일, 1주 법정 노동시간 넘어도 연장 근무를 안 보고 이 경우에는 최장 제한선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탄력적 근로시간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보는 거고요. 임산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빼야 된다고 하는데 임산부에는 본인이 지금 상태에 따라서 이걸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용 제외에 안 넣고요. 연소자는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연장 근무는 이 1주 평균 주 40시간을 넘어야 연장 근무가 인정이 되고요. 보통 선택적 근무 시간제를 할 때 미리 서면 합의나 아니면 그 약속을 해요. 연장 근무를 어떻게 계산하고 휴일 노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한 경우에는 연장야간 휴일 근무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각 합의를 해서
실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연장 근무 같은 경우에는 총량 그러니까 평균 주 40시간 넘어가면은 인정이 되지만 휴일 근무랑 야간 근무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서면 합의의 내용이 있죠. 일단 이것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정상 기간은 법 개정 전에는 1개월 이내였고 정상 기간 동안의 총 노동 시간을 서면 합의에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넘어가면 연장 근무 인정되는 거고 이 시간이 안 넘어가면 연장 근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저 총 노동 시간은 평균 주 40시간 이내로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의무 근로시간대가 있고 임의 근로시간대가 있어요. 이 의무 근로시간대가 없으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악용되고 있는 게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노동자의 자유에 맡기기로 하면서 시행하는 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의무 근로시간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맡겨진 것이 맞느냐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이 의무 근로시간대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판단, 재량이 거의 없다라고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 내용입니다. 원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인데 지금 일부 연구 개발 업무에 대해서 3개월로 확대를 했습니다. 연구 개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확대해서 단위 기간은 3개월로 할 수 있고요. 최장선이 없는 상황에서 이 3개월 동안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 근무를 안 보겠다는 건데 다만 정산을 1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정산을 1개월로 하기 때문에 1개월마다 평균 주 40시간이 넘는지 확인해서 평균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 근무 수당을 주는 거고요. 그 대신에 1주 12시간을 넘어도 평균에서 처벌은 안 받겠죠. 전체 정상 기간은 3개월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 업무는 이게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58조에는 제3항에 재량 근로시간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게 맞지 않는 업종, 직종에 대해서는 그냥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해라. 그리고 노동자랑 네 알아서 근무하고 일 안 되면 집에 가서 가도 되고 일 되면은 막 밤을 새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냥 요거 근무하기로 한 걸로 보자라고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량은 전혀 신경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 재량 근무 시간제를 시행하는 거에 연구 개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 직종인데 특수 직종이라서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6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가 뭐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뭐 이런 등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암만 일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안 굴려가면 한자도 못 쓰고 그다음에 막 일하기 시작하면 막 밤새서 글 쓰고 뭐 이런 직업들이에요. 저기에는 이미 재량 근무시간제가 도입이 돼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정 확대 시행과 더불어서 11시간 휴식권 부여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11시간 노동자에게 11시간 휴식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은 좋게 개정이 된 건데 문제는 그에 플러스 알파가 좀 많아서 뭐안 줘도 되는 사유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까지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요. 예,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 11시간 휴식권 부여는 일단 올해 4월 6일 50인 이상 사업장 실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1시간 휴식권 부여는 노동을 종료한 시점, 그 다음 노동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노동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로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시킨 겁니다. 이 11시간 휴식권 부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전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들어와 있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전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3개월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장한 거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모든 노동시간에 대해서 휴식권, 잠잘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개정되지 못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11시간 휴식권 부여는 6개월 단위, 그 다음에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하는 노동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연속해서 11시간이 부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거나 끊어지는 경우에는 연속 11시간 부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예외가 있어서요. 불가피한 사유로 휴식권 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서 대표가 설명하기로 따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정말 불가피한 경우여야 하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별도 방안을 불러서 대표가 설명하기로 마련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별도 방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거고요. 11시간 연속 휴식권 부여 예외로 대통령령으로 지금 발표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들도 노동법 조금 보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에요. 연장 근무와 관련해서 노동부 장관 특별 인가 연장 근무 일주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일주일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 불가피한 사유 적어드리죠. 그래서 굳이 휴식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가 연장근로에 대한 사유를 드린 거고 그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연장을 더 시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끝나고 나면 11시간 휴식권을 부여하면 되는데 저 경우에는 안 줘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근로자 대표는 이거 이제 참고 사항인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저분 보고 얘기하고 다들 심각하셔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내용이 안 좋고 어려워요. 저거를 보통은 하나하나 다 이제 그 표를 보면서 그려보면서 계산을 하면서 평균 40시간 되죠. 여기까지는 연장 근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해야지 이게 좀 편한데 일단은 이거를 아시겠지만 숫자를 말로 하고 말로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저도 이제 문과생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계산을 해보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본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제도를 흔드는 거고 연장 근무 수당을 안 준다. 평균에서 40시간을 안 넘으면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마 자료에는 있을 텐데 이거는 연장 근무만 해당하는 거고요. 휴일 근무랑 야간 근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연장 근무 수당만 안 주는 거지 휴일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 가산 수당은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야간 시간대에 들어오면 당연히 야간 근무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그런 제도가 시행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법 개정으로 이것들이 들어온 지는 뭐 IMF 시대 때도 쭉 들어왔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움직여서 이게 확대가 안 되고 일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서는 계속 없애자고 하는 주의인데 이게 6개월로 3개월로 확대가 되면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더 심해지는 거죠. 기간 자체가.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이 단위 기간이 뭐 사용자가 보기엔 짧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던 데들이 이제 막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산재 발생의 위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이 정말 최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로 인한 과로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는 취지 계속 그런 취지로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가 돼버리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게 되는데 그 강요받는 대상이 어디냐?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결국에는 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져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넣으려고 해요. 근데 비조직 노동자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일단은 근로자 대표도 보통은 사용자가 뽑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사용자의 의도대로 뽑히는 경우들이 많고 서면 합의도 사용자가 갖고 오는 서면 합의에 서명하는 그만인 경우들이 많아서 그 약자들이 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개정이 더 안타깝고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었다라는 거고요. 앞에 계속 보시면 근로자 대표가 나와요. 대부분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노동자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 더 짚어보는 개념으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과반을 대표하는 자 즉 선출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냐 아니면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냐 라고 할 때는 저기에는 대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놨는데 이 서면 합의를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서면 합의는 많거든요. 서면 협의 많습니다. 법에 근로자 대표 다 나오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저런 합의를 하는 시점에 과반수 노조이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선출된 자냐를 판단을 해서 근로자 대표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매번 질문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라고 할 때 그 과반수의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냐? 저희 저번에 교섭 갔다가 사촌 노무사가 이상한 말을 가지고 막 싸웠는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노조법에는 노동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이 겹쳐질 수가 없어요. 노동조합법에서는 이 중간자라는 개념이 없고 사용자에 들어가는 것을 싹 다 빼고 나머지 노동자들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근로기준법으로 오게 되면 이 중간자라는 개념이 생겨요. 내가 보기에는 사용자인데 대표이사가 보기에는 노동자야.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금, 임금, 최저임금 다 적용받아. 근데 교섭을 하면 사측에서 사측으로 나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개별 근로노동관계법에서는 중간자의 개념이 있어요.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의. 이 중간자가 많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저거에 대해서 막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동조합을 보호할 그 전제를 깔고
사용자의 개념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자까지 다 빼서 사용자이면서 노동자인 분들 진짜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 이사, 부장, 그 다음에 현장에서 현장 소장. 현장 소장이 일반적으로는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로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용역업체에서 현장 소장 이런 게요. 근데 그분들 퇴직금 다 적용받고요. 임금 못 받으면 다 노동부 가서 진정을 해요. 그죠? 대답을 좀 다들 주무세요. 그런 중간자 분들은 다 빼야 과반수 노조의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 중간자 분들이 다 노동자로 들어와 버리면 좀 심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노동자합이 과반수 노조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중간자들이 많게 되면. 그래서 중간자들은 다 빼고 순수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카운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교섭할 때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고, 불러서 대표가 아니라고 제가 교섭을 들어갔거든요. 공공에서 사용자 측에서 나온 노무사가 빡빡 우겨가지고 행정해석이 바뀐 지 언젠데 지금 와서 이러냐고 제가 뭐 찾아가서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과반수 노조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거에는 저게 다 포함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순수 근로자만 가지고 과반수 대표 또는 과반수 노조를 카운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 선정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 다만 사용자의 의사는 반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악용되는 게 사용자가 암묵적으로 선출하거나 사용자가 밀어주는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되어서 형식적으로만 투표를 해서 그냥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놔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죠. 비조직 사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일단은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사용자의 의사는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방식을 정해놓은 건 없지만 직접 뭐 기밀, 무기명 투표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대한 의사가 반영된 거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간접 투표 가능하고, 한 명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선출할 때 우리 뭐 2명 뽑고 3명 뽑고 하는 거 있죠. 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최다수를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되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런 뭐 간접 투표로 해서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투표하는 경우도 괜찮다. 다만 대리 투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협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해놓은 제도들이 이거만 또 있나? 일단 제가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맨 밑에 보시면 취업규칙과 퇴직금 있어요. 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협의 아니에요. 노동법 중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수 노동자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 퇴직금 제도의 설정 또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하는 변경,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으면 저것도 다 무효가 되버려요. 노동부하고 상관이 없는데 노동자합이 없는 경우. 자, 그 다음에 개정 내용 중에서 근로계약서 부분입니다. 올해 1월 5일날 개정되고 1월 5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저게 명문화되기 전에도 전자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주는 거는 가능하고 그것도 서면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봤던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을 명시해서 넣었습니다. 전자문서라는 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 17조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 거 서면 교부 그 내용이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서면 교부할 때 그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임금, 노동시간, 휴일, 연차, 그다음에 취업 장소, 업무 등이 안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이 항에 나옵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다음에 소정 노동시간,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연차 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전자문서에 및 전자거래기본법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그 부분이 없어도 당연히 뭐 인정되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명시해서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본다라는 부분을 명시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앞에 법에 나와 있는 거 명시사항 중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의무 명시사항과 일반 명시사항, 저희 단순 명시사항은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관공서 공휴일, 법정 휴일에는 주휴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날이 있고요. 관공서 공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1963년도에 개정이 된 거고요. 그때는 3월 10일인가 그렇게 하다가 개정되면서 이제 1994년도에 5월 1일로 바뀐 거고요. 민주노총이 난리를 쳐가지고 바뀐 거고요. 그리고 이 2016년도에 개정된 거는 저기 보시면 똑같은 법인데 띄어쓰기가 위에 안 돼 있죠. 우리나라 법이 저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이상하다고 띄어쓰기 한 거에 불과한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이게 다예요. 이거 처음 보시는 거예요. 뭐야? 자, 노동절 법률은 저게 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쟤는 근로기준법에 안 들어가 있고 따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노동절은 저 하나 쓰기 위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 만큼 노동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55조에 있는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노동절 5월 1일이 법정 휴일이고요. 세 개 다 유급 법정 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일은 1인 이상 모두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직까지 현재 시행이 다 안 돼서 뒤에 보시면 지금 올해가 30인 이상 사업장인가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로자 노동절은 주휴일과 똑같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적용 노동자를 보면 소정 노동 시간이 일주일에 5시간 미만인 자, 그리고 보통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적용 안 되죠?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일 적용 안 되고, 관공서 공휴일 때 휴일 적용 안 되고, 연차 적용 안 되고, 퇴직금 적용 안 되고, 기간제 노동자 2년 제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절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적용 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63조. 저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 제외라고 해서 우리 감시 단속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감시 단속 노동자 대표적으로 경비 노동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적용 법정 근로시간 적용 안 받기 때문에 연장 근무 수당 없고 그 다음에 휴게 적용 안 받기 때문에 4시간 근무하면 30분 이상 그 다음에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 중간에 휴게 시간 줘야 되는 제도를 굳이 사업장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죠. 야간 노동수당 안 주려고 중간에 끼워서 잠 자게 만드시는데 실제로 휴게 시간을 쓰지는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휴게 시간 적용 안 되고 그다음에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유무급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 유급인데 주휴일 같은 경우에는 개근 일주 노동일을 모두 개근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급이고 개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닌 경우에는 무급으로 주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요까지가 법정휴일이고요. 밑에 약정휴일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저 관공서 공휴일이 약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 창립 기념일, 그다음에 노동조합 설립 기념일도 해주는 데가 좀 있긴 있죠. 그렇게 별도로 정한 것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올해 이제 시행되는 거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 되고 된 거는 작년부터예요. 근데 시행을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에 시행을 했고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체 다 시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저 다들 알고 계신 저 공휴일들 약 15일 정도가 되는 거고요. 공휴일과 선거일, 그 다음에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임시 공휴일. 왜 또 만들어준다 그러세요? 난 좋던데. 안 그러신가요? 네, 요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되는 것을 관공서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거고 법이. 대체 공휴일은 설, 추석 연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그 다음 바로 도래하는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본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추석 연휴나 설 연휴가 일요일이랑 끼어 있으면 그 다음 월요일 날 주죠. 그 다음에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월요일 날 추가로 쉬게 하는 것을 대체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은 일요일만 있는 게 아니라 토요일도 포함돼요. 이게 오늘 나왔던데 민주당에서 모든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오늘 했더라고요. 속보가 나왔고. 그래서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8월달에 광복절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린이날처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노동자들 법정 공휴일은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쉽게 최저임금이고요. 올해 최저임금은 네, 8,720원입니다. 작년 대비 1.5% 오른 거고요. 작년은 8,59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재작년 대비 2.87% 인상된 금액이었습니다. 너무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최저임금을 1만 원 한다라고 많이 올려서 이제 저 지경이 지금 왔는데 그 IMF 때 최저임금 인상이 나세요? 자꾸 안 줘. 저희가 IMF가 97년도에 샀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연도별로 안 움직거리고 9월부터 8월 다음 연도 8월까지 움직였어요.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최저임금이 이제 90년대 막 이럴 때는 최저임금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움직였거든요. 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해서 움직였는데 97년 9월부터 98년 8월까지는 시급이 1,485원이었고요. 이게 인상률이 6.2%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IMF 터지고 심각해진 상황인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가 시급이 1,525원, 2.7% 오른 거였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이에요. 그리고 98년도가 인상률이 2.7입니다. 그러면 저게도 더 많이 올랐다. 그죠? 아니에요. 인상률은 저런데 과거에 최저임금은 되게 까다로웠어요.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이런 애들이 못 들어갔거든요.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되는 걸 하더라도 상여금, 최저임금 못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같은 복리후생수당이 하나도 못 들어가서 최저임금 위반율 판단할 때는. 근데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잖아요. 다 들어와요 지금 단기별로. 그러면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률 작년께 IMF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체감하기에. 근데 올해는 그냥 명목상 봐도 1.5%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최악치가 쭉 가는데 최악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올려주고 뭐 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올려주고 나서 최악의 이 기록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것보다 더 심각한 게 1.5는 그냥 봐도 최악인데 그 안에는 상여금, 그다음에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등이 다 들어가고 있어서 실제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0. 얼마도 안 될걸요.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시급은 8,720원이고요. 월 209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같은 경우에 약 180만 원 정도가 최저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 그다음에 소정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갑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월 지급되지 않는 애들, 추석에만 주는 상여금, 설에만 주는 상여금, 여름 휴가비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하는 거거든요. 얘는 못 들어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할 때 못 들어와야지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을 테고 그래야지 임금이 오르겠죠. 들어온다는 게 다 안 좋아요. 근데 보시면 뒤에도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2019년부터 월 지급 상여금과 월 지급 복리후생비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최저임금 판단할 때. 그러니까 내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인지 판단할 때 그 항목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원래 제가 안 들어오면 내가 최저임금 위반이야. 예를 들어서 기본급여 시기만하게 받고 있어. 근데 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뒤에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인데 감액 적용이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과거에는 우리 경비직, 감시 단속 노동자분들이 저게 적용이 됐어요. 감액 지급이 가능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옛날에 삭제가 됐고요. 펴졌고 지금은 오로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무기직인 경우에 한해서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 90%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돼요. 계약 기간 10개월 해놓고 수습 3개월 하면서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주겠다. 그 경우는 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앞에처럼 감액을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 직종은 감액 못해요. 이 직종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있고 무기직이고 수습 3개월에 들어가도 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은 일단 소정노동에 대한 대가여야 같고요. 최저임금 요구에 판단을 들어오는 거. 소정노동의 대가란 말은 법정 노동시간 내 노사가 정하기로 한 그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보통 기본임금이 많죠. 그 다음에 소정노동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들, 내가 연장근무를 안 해도 주는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 위험수당, 해당자한테 주잖아요. 그 임금들은 최저임금에 들어옵니다. 근데 소정노동 이외의 임금은 안 들어와요. 보시면은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그 다음에 법정 주휴일 제외한 나머지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연차휴가, 월차휴가는 지금 있나요? 옛날에 월차휴가 사용 안 했을 경우에 쌍차는 월차휴가 남아있던데 월차휴가 사용 안 했을 경우에 쟤도 수당으로 줬거든요. 그런 수당. 이런 경우는 소정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수당들은 최저임금 판단할 때 못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산정기간이 1개월을 추가하는 상여금 같은 수당들, 아까 말씀드렸던 추석, 설 상여금, 여름휴가 이런 경우는 못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동그라미 2번은 잘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산정기간이 이렇게 넘는 부분들은 잘 없어서 저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조, 국립친적임금,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같은 경우가 일부만 들어오고 아직까지 다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이제 평균임금도 물어보셨는데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을 헷갈려 하시지는 않으세요.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은 다르다라고 보시거든요. 그죠? 근데 최저임금이랑 통상임금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금만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금만 들어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법 개정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도 단계별로 다 들어오고 있고 매월 지급되고 있는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같은 것도 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매월 지급 안 되면 최저임금에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최저임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망근수당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못 들어가거든요. 매월 지급되는 망근수당. 망근수당 아시죠? 보통 버스 노동자분들이 많이 받는 월에 노동일을 모두 망근하면 또는 월의 노동일 중에서 뭐 22일인데 예를 들어서 뭐 20일을 채우면 주는 거. 그러니까 망근수당이라고 보통 하는데 망근수당은 통상임금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최저임금에 들어와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식대,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식대나 교통비를 주면서 그 달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정해놓으면 걔네들 통상임금 못 들어와요.
통상임금은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근데 걔 그렇게 해놔도 최저임금이 들어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 다음에 지금 최저시급이 8,720원. 근데 어느 사업장에 통상시급을 계산했더니 3,000원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왜 싸일까요? 이게 말이 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밑으로 통상임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법 위반이 아니에요. 세 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각각의 수당의 성격에 따라서 각 세 가지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은 다른 개념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두 개의 관계를 정해놨어요.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대신한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퇴직금. 우리 퇴직연금 빼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빼고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우리가 법정퇴직금 주는 경우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잖아요. 그 평균임금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 여기 있고 통상임금이 여기 있거든요. 통상임금이 커. 그러면 큰 걸로 응대자를 계산해주라는 거예요. 이건 아까 수 키워주다가 반대로.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를 정해놓은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시급 밑으로 통상시급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는 택시 사업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산학금 제도가 있는 택시 사업장에서. 그리고 원래는 최저임금에 빠져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오고 있는 아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매월 지급되는 공익생비, 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단계별로 들어오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최저시급 곱하기 209,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 금액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상여금이 만약에 월 50만 원이다. 그러면 43만 원 저걸 제외한 약 6만 원 정도만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간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저 금액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의 월 상여금이에요. 월 상여금이 60만 원이다. 이해되시죠? 어느 한 분이 계속 이해를 안 되신다는 표정으로 나를 많이 보셔서 내가 친해서 우리가 숫자가 나오기 힘들어요. 이 사업장의 월 상여금이 60만 원인데 최저 월급 환산액의 25%가 저금액이거든요. 앞에 최저 월급 적어놨죠. 최저시급을 환산한 거 저금액이에요. 저금액만 최저시급에 안 넣고 원래는 안 들어가면 조금씩 들어가고 있으니까 원래는 다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단계별로 조금씩 더 넣자라는 거예요. 최저임금 계산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딱 다 들어가게 만든 거지 2024년.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기본급이 그만큼 안 오르겠죠. 그러면 2019년도에는 4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월 상여금이 만약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43만 6천 원을 저거 제외한 6, 7만 원 정도는 최저임금 위반했는지 여부 우리가 판단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최저임금 사업장이었는데 저게 계속 들어가니까 내 기본급이 안 올라가겠죠. 최저임금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원래 내 급여가 만약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뭐 180만 원이었어. 그러면 182만 원은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 위반인데 안 들어오든 상여금이 들어와. 그럼 걔를 몇 가버렸어. 그럼 난 최저임금 위반액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 올라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2020년에는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간다. 그럼 약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14만 원, 15만 원. 저기 사업장의 전제가 상여금이 월 50만 원이다 라고 전제했을 때. 그 다음에 올해는 2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들어가니까 23만 원 정도 다 들어갑니다.
저러다가 이제 단계로 쭉 하다가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두 개 합해서 만약에 30만 원 준다거나 20만 원 준다거나 할 때 저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넣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갈수록 내 기본급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그다음에 2022년, 2023년 아직 안 나와서 모르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가다가 2024년에는 월 상여금 모두랑 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액이가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인데요. 이게 원래 법에 이상하게 적이 없었어요. 사용자한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라 라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우 당황스러워 하다가 밑에 보시면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재직증명서 때 주는 거. 이거를 해석해서 임금명세서도 줘야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저기 재직증명서나 아니면 퇴직, 구직의 확인증명서 있나요? 그거를 이제 저걸로 내준 거고 경력증명서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요청하면은 요청한 대로 작성해서 즉시 줘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직 기간에는 요청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 해석으로 임금명세서도 지급해야 한다라고 봤던 겁니다. 노동부랑 해석은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법의 근거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5월 18일에 됐고요. 시행일은 올해 11월 19일이고 사용자에게 임금 명세서, 임금의 부서 방법, 계산 방법, 그 다음에 공제하는 경우에 우리 공제금이 나오잖아요. 임금에서 다 받으시죠. 그 부분들을 명시해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참 만들어진 건 좋은 제도인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고 이 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다 해줄게요. 그러는데 막상 신고해보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이상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의 괴롭힘 내용은 다들 아시죠? 행위자, 가해자는 사용자만이 아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 동료 근로자. 그 다음에 직장 내 이거 말고 성희롱도 다들 일부는 사용자만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용자 또는 동료 근로자입니다. 정확하게는 상사뿐만 아니라 정말 같은 직급에 있는 동료, 부하 직원도 가해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장 관계에서의 관계의 우위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하위 직급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서 가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누구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고자는 피해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노동자 즉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본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은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할 때 반드시 피해 노동자에게 그 의사를 물어서 피해 노동자의 보호 조치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피해 보호자 보호 조치는 반드시 피해 보호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게 맞게 움직여야지 싫다는데 너 집에서 쉬어 이런 거 안 돼요. 그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했더니 괴롭힘이 진행된 게 맞다. 가해자가 존재하는 게 맞다. 확인이 되면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피해 노동자가 요청을 하면 인사이동이나 유급휴일이나 적정한 휴급 휴가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행위에 맞는 인사 조치나 징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시면 피해 노동자에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의견은 듣고 참고하는 것이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피해자의 입장이 되면 가해자는 그냥 해고했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다시 일하기도 쉽고 보기도 쉽고. 그렇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부당 징계, 부당 해고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 보시면은 요 기존의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만 벌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사용자가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해요. 피해자 보호 조치도 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고요. 노동부에서 광고는 연락 노동부로 오세요 했는데 실제로 가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동부가 사기쳤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문제들이 지적이 되면서 법이 개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저거 원래 직장 내 괴롭힘 시행되면서 시행과 동시에 바로 그 한노위에 개정안이 올라왔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벌칙을 하든 과태료를 하든 뭔가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저번 국회, 이번이 20대인가요? 그 19대 국회는 계속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고 법에 하나도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쟤도 묵혀 있다가 올해 다시 개정이 돼서 2021년 10월 14일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조사에 있어서 그 말도 안 되는 뭐 수박 겉핥기 조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당사자를 직접 조사 대상으로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2차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인 것처럼 이상한 소문이 도는, 그걸로 이제 더 피해 노동자들이 위축되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해봤자 내만 손해지라는 이상한 문화가 펴져가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사용자가 똑바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까지가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까지가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한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면서 많이 빡시고 무슨 내용을 하시는지 몰라, 무슨 내용을 제가 말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힘드셨겠지만 이제 그게 앞에 부분은 실제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사업장에서 그 탄력적 노동시간제와 선택적 노동시간제를 해봐야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뭐 좋구나 안 좋구나 이렇게 오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특수한 제조업 같은 경우에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잘 와닿지를 않으시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확대가 되면서 매우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 정도 이해하셔서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이런 변형 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최대한 막으시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막는 것이 힘들다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용자의 상황이 너무 충분히 와닿아서 노동자들이 동의하는 사태다 라고 한다면 유효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보호장치를 노사의 그 합의서에 많이 넣어놓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는 노조 중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들어오려고 한 데가 있어요. 가지고 노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 근데 거기가 이제 소 키우는 데라서 좀 이런 말, 소 키우는 데라서 이게 필요한 거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해서 시행하려고 할 때 노동조합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예본이라고 그러면 노트가
우리 가져가면서 연장 근무 수당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그냥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한다라는 거는 일주 12시간 제한, 법 제한 있잖아요. 거기에 안 걸리기 위한 거라고 너희가 했으니 1일 8시간 넘는 거, 일주 40시간 넘는 거 무조건 연장 근무 수당 다 달라.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하면 주 평균 40시간 안 넘으면 연장 근무 아니다고 보니까 그게 플러스 12시간 더 할 수 있잖아요. 연장 근무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 원격 제한에서 주 40시간 플러스 12시간 이걸 오버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것 때문에 너가 실시하는 거라고 하니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힘든 걸 고려해서 그냥 연장 근무 가산수당을 원래대로 주고 시행하자라고 했더니 사용자가 안 한다. 그럼 그 말은 결국 연장 근무 수당을 주기 싫어서 안 했다. 이걸 하자고 했던 거야. 그런 식으로 노동조합이 막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뭐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나 뭐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내용 말고도 노동법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